차디찬 마룻바닥 위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곡소리로 가득 차야 할 상가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비통함이 아닌 비릿한 탐욕의 웃음소리였다. 최진사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은 빈소 향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서 맞상주인 최태사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문서를 흔들어댔는데,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의기양양한 꼴이 가관이었다. 보아라 아버님께서는 이 기름진 논500 마지기와 본체의 곳간 열쇠를 오로지 이 마디에게 맡기셨다. 그의 고함의 둘째, 태수와 셋째 태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지만 정작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막내 명아는 희죽거리며 제 옷고름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찌읒찌읒 저 모자란 놈이 무엇을 알겠는가. 제 아비가 죽어 초상을 치르는데도 저리 실실 웃고만 있으니 최진사 어른이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게야. 명아의 멍한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 깊은 속눈썹 아래 감춰진 검은 자위는 짐승처럼 번뜩이며 형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씹어삼키고 있었다. 유산분배라는 명목에 벌어진 이 추악한 노름판은 실로 가관이었으니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멱살잡이까지 서슴지 않았다. 둘째 태수는 산지기와 과수원을 챙겼고, 셋째 태호는 저작거리에 있는 비단 포목점 2곳을 차지하고 나서야 겨우 분을 사귀며 자리에 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집안의 천덕꾸러기이자 반편이라 불리는 막내 명아의 목뿐이었는데, 마청태사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명아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이 반편이, 너도 자식이라고 아버님께서 남기신 게 있긴 하더구나. 태산이 발로 툭 차며 가리킨 곳에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콜록거리며 엎드려 있는 늙은 하녀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10수년 전 이 집에 들어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병을 얻어 다 죽어가는 목단이었다. 내 놈에게는 땅 한 평도 아깝다. 이 병든 늙은이 하나 데리고 나가서 빌어먹든 굶어 죽든 내 명대로 살거라. 좌중은 다시금 폭소를 터뜨렸고, 늙은 목단은 서러움에 북받쳐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을 긁었다. 하지만 명아는 마치 천하의 보물을 얻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와, 형님 고맙습니다요. 나도 이제 사람이 생겼다. 내 사람이다. 명아는 침을 튀기며 소리치더니 더러운 때가 꼬질꼬질한 손으로 병든 목단을 번쩍 안아 올리려 낑낑대었다. 형제들은 그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고, 조문객들은 안쓰러움에 고개를 돌렸다. 저런 멍청한 놈 밥벌레 하나가 늘어난 줄도 모르고 좋아라 하는 꼴 좀 보게. 명아는 그들의 조롱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며 짐짓 발을 헛디딘 척 비틀거리면서도 목단을 기어이 등에 엎고야 말았다. 그의 등 뒤에 엎인 목단은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가벼웠고, 그녀에게서 나는 쉰내와 약초 냄새가 명아의 코끝을 찔렀으나 그는 내색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빈소를 향해 꾸벅 절을 했다. 아버님 잘 다녀오겠습니다요. 형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최진사댁에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명아의 인생이 끝장나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겁게 들렸고, 문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 위로 때마침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등 뒤에서 들려오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는 단절되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명아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다. 명아는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인적 드문 성황당 고개로 향했는데, 진눈개비에 젖은 집신이 질척거리며 발을 무겁게 했다. 엎여있던 목단이 죄스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 이 늙은 년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십시오. 제 주제에 어찌 도련님의 등을 더럽히겠습니까? 저 같은 건 그냥 죽어도
싼 목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명하는 대답 대신 그녀를 고쳐 업으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 대문 안에서의 어설픈 몸짓과는 달리 젖은 땅을 딛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은밀하게 변해 있었다. 성황당 고개 넘어 다 쓰러져가는 팩에 도착했을 때 명하는 비로소 목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낡은 문짝을 뜯어 바람을 막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명하의 얼굴을 비추자 방금 전까지 저작거리에 바보라 불리던 그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낯선 사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 명하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목단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십수년을 보아온 바보 도련님의 말투가 아니었다. 도련님, 방금 그 말투는... 명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먼지를 털어내고는 목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난 10년간 미친 척 바보 척하며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이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형님들의 칼날을 피하고 아버님의 의심을 거두게 하려면 저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어야 했습니다. 목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명하의 눈에서는 더 이상 멍청한 웃음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니 작은마님, 제 어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물에 버려지던 그 밤 유일하게 눈물 흘리며 저를 감싸주었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명하의 말에 목단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앙상한 손이 떨려왔다. 명하는 서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어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바보의 탈을 썼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어미의 원한과 가문을 향한 복수심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저들은 당신을 쓸모없는 폐물이라 여겨 제게 던져주었지만 제게 당신은 천군만마보다 귀한 분입니다. 명하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건네자 목단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곶감 하나가 들어있었다. 어릴 적 배고파 울던 제 입에 몰래 물려주셨던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목단은 곶감을 쥐고 오열했다. 그녀는 단순히 늙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사가 가문을 일으키기 전 본래 명문 종갓집의 맏며느리였으나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고 쫓겨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쫓겨나기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누구도 모르는 천하의 상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비기미지와 가문에 숨겨진 장부 보는 법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최진사댁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라 여겼으나 명하는 그녀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밤바람이 찢어진 문틈으로 매섭게 몰아쳤지만 폐가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결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명하는 썩은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형님들은 아버님의 논밭과 금고를 가졌다고 기뻐하겠지요. 허나 그들이 가진 것은 곧 썩어 없어질 흙과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목단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조선팔도를 뒤흔들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낡은 폐가가 바로 우리 복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목단은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 또한 더 이상 병든 노파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때 종갓집의 안주인으로서 곶간 열쇠를 쥐었던 그 기품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도련님, 아니 주인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제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도련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썩어빠진 최진사댁 기둥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시각 최진사댁 사랑방에서는 형제들이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아나고 있었고 밖에서는 굶주린 개들이 지저댔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들이 낄낄대며 쫓아낸 그 바보와 늙은 하녀가 장차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올 저승사자가 될 것임을. 명하는 폐가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빗물 자국으로 얼룩진 천장 무늬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형상처럼 보였다. 두고 보라지. 내 기필코 이 밑바닥에서 기어올라 너희들이 깔고 앉은 그 비단 방석을 가시방석으로 만들어줄 테니. 명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고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의 정화처럼 혹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곡처럼 깊은 밤 명하는 잠든 목단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마당 한 구석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든 그는 허공을 향해 거칠게 휘둘렀다. 윙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밤공기를 찢었다. 그는 바보 흉내를 내며 몰래 익혀왔던 검수를 되새김질했다. 아직은 힘이 부족하고 동작이 거칠었지만 그 끝에 실린 살기는 진짜였다. 힘이 필요하다. 나를 대신해 칼이 되어줄,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줄 진짜 힘이. 명하의 뇌리에 문득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던 노비시장의 풍경이 떠올랐다.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있던 수많은 눈동자들 속에서 유독 죽어가면서도 살기를 잃지 않았던 한 소년의 눈빛.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노비시장으로 가야 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곤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은비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이면 충분했다. 운명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명하는 그 주사위를 부수어 새로운 판을 짤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명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웅크린 바보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야망을 품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세상을 삼키고 있었으나 명하의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불덩이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서자 늙고 병든 하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조합이라 비웃음 당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을 뒤흔들 위대한 전설의 첫 페이지가 쓰이고 있었다. 명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를 더욱 명료하게 깨우고 있었다. 말똥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저작거리. 한복판 노비시장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으니 짐승처럼 철장에 갇힌 사람들은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다 떨어진 무명옷을 입고 연신 희죽거리며 침을 흘리는 최명하였다. 그는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철장 앞을 기웃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헤헤, 사람이다. 사람이 소처럼 묶여있네. 저기 저 아저씨는 밥을 못 먹어서 배가 쏙 들어갔네. 시장통의 거강군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어이최, 진사댁 반편이 막내 아닌가 쫓겨났다더니 여기서 뭘 그리 기웃거리나. 돈도 없는 놈이 썩 꺼지시게. 거강군이 허이허이 손을 내저었지만 명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쌈지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그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 하나가 드러나자 거강군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오호라 저게 웬 떡이냐. 쫓겨나면서 어미 유품이라도 챙겨 나왔나 보군. 명하의 눈은 멍청하게 풀려 있었으나 그 시선은 정확하게 철장 구석진 곳 거적대기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는 한 소년을 향해 꽂혀 있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뚱어리에 온몸이 멍투성인 소년은 이미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오늘 내일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명하는 보았다. 소년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거강군이 다가올 때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손톱을 세우는 그 찰나의 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하게 솟아오른 어깨뼈와 허벅지의 근육결은 무예를 모르는 이들이 보면 그저 기형이라 하겠지만 명아의 눈에는 타고난 천하장사의 골격인 통뼈와 용골, 롱구 안으로 보였다. 저 아이는 굶주린 늑대다. 고기 한 점만 던져주면 세상을 물어뜯을 늑대다. 명아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비녀를 내밀며 소리쳤다. 이거 줄게. 나 저거 줘. 저 강아지 같은 놈. 거강구는 쾌재해를 불렀다. 다 죽어가는 병든 노비를 처치 곤란해 하던 채 은빈여라는 횡재가 굴러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옳지, 옳지 도련님, 눈이 아주 보배십니다. 그려 저놈이 밥만 좀 먹이면 아주 힘을 잘 쓸 놈입지요. 자, 거래 성사요. 거강구는 잽싸게 비녀를 낚아채고는 철장 문을 열어 소년을 짐짝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처박힌 소년 개똥이는 꿈틀거리며 명아를 올려다보았다. 온폭 패인 눈구멍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명아와 마주쳤다. 명아는 바보 같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개똥이를 질질 끌어 등 뒤에 업었다. 와, 나도 이제 종놈 생겼다. 말도 타고 가마도 타야지.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저런 멍청이 송장치를 값으로 은비녀를 날렸네. 그려. 저놈은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게 뻔해. 쏟아지는 조롱을 뒤로 한 채 명아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개똥이의 심장이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열량, 아니 은비녀 하나의 값. 이 아이의 목숨값은 훗날 조선을 살릴 값이 될 것이다. 폐가로 돌아오자 목단이 놀란 눈으로 마중을 나왔다. 도련님, 대체 이게 무슨... 그녀는 명아의 등 뒤에 엎인 시체나 다름없는 소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명아는 서둘러 소년을 아랫목에 눕히며 명령하듯 말했다. 살려야 합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노비가 아닙니다. 훗날 나의 검이 될 아이입니다. 목단은 명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갈아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10수년간 종갓집 살림을 도맡았던 그녀의 손길은 폐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깨진 독을 기워 물을 받고 마른 풀을 엮어 냉기를 막았다. 목단은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개똥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굶주린 사람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장이 놀라 죽는 법입니다. 이 묽은 물부터 삼켜야 기운을 차리지요. 그녀의 지혜는 명아가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채워주었다.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던 개똥이가 눈을 뜬 것은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을 확인한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야수와 같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명아가 들어왔다. 명아는 더 이상 바보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물 한 사발을 바닥에 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정신이 드느냐? 개똥이는 대답 대신 으르렁거렸다. 여긴 어디야? 넌 누구고? 반말짓거리에도 명아는 괴념치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개똥이가 코웃음을 쳤다. 흥, 또 다른 주인놈인가? 날 부려먹으려거든 차라리 죽여라. 난 뼈 빠지게 일하다 매 맞아 죽느니 그냥 굶어 죽겠다. 명아는 피식 웃으며 품에서 단도 하나를 꺼내 바닥에 꽂았다.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마룻바닥 깊이 박혔다. 일천만에 나는 네가 밭을 갈거나 나무를 해오길 바라지 않는다. 개똥이의 눈이 흔들렸다. 명아는 꽂힌 단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칼이 되어 나를 가로막는 놈들의 목을 벨 것이다. 밥은 배불리 먹여주마.
대신 내 목숨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라. 개똥이는 멍하니 명아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인을 거쳤지만 자신에게 칼이 되라 말한 자는 처음이었다. 늘 매질과 굶주림 그리고 멸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내는 자신의 눈에서 무엇을 본 것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개똥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집어들었다. 단숨에 물을 들이켠 그가 입가를 닦으며 물었다. 이름이 뭐요, 주인장? 명아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최명하. 그리고 내 놈 이름은 이제부터 개똥이가 아니라 무영, 우잉이다. 그림자처럼 적을 베고 나를 지켜라. 소년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지독한 삶의 의지에 가까웠다. 그날부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 명아와 병든 노파, 그리고 비쩍 마른 노비 아이가 사는 허름한 폐가였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치열한 수련장이자 은밀한 작전 회의실로 변모했다. 명아는 낮에 구걸하듯 어두운 잡동사니들로 마당 한 구석에 허수아비를 세우고 밤새 무영에게 검술과 채술을 가르쳤다. 명아가 어린 시절 형제들 몰래 어깨너머로 익히고 혼자 수만 번 연습했던 비전의 무예들이 무영의 몸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무영의 재능은 명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가르쳐준 동작을 짐승 같은 본능으로 변형시켜 더 치명적인 기술로 만들어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된 훈련에도 무영은 군소리 한마디 없었다. 그에게는 명아가 주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자신을 사람으로 다해주는 그 눈빛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방 안에서는 또 다른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바로 목단과 명아의 대화였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늦은 밤 목단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지도를 그리며 최진사 가문의 아니 조선 상단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명에게 쏟아냈다. 도련님 한양으로 가는 백길은 조만간 막힐 것입니다. 왜구들이 남해안을 들쑤시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육로로 돌아야 하는데 대부분 문경세제를 고집하지요. 허나 진정한 거상들은 토끼비리라 불리는 새끼를 이용합니다. 험하지만 관아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시간도 반나절이나 단축되지요. 목단의 입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그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못 살 귀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최진사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해 자랑하듯 떠들었던 비리와 약점들, 그리고 장부 조작의 수법까지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명아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각인하며 전율했다. 자금마님, 이 정보들이라면 미천 없이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명아는 목단의 조언에 따라 저작거리 약재상들이 쓸모없다며 버리는 칠뿌리와 껍질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사람들은 바보가 쓰레기를 돈 주고 산다며 비웃었지만 목단은 그 껍질을 삶고 말려 질긴 동아줄을 만들었고 칠뿌리는 즙을 내어 숙취 해소제로 만들었다. 때마침 인근 고을에 큰 주막이 들어서며 술꾼들이 몰려들었고 명아가 만든 칠즙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또한 튼튼한 동아줄은 나루터 뱃사공들에게 비싼 값에 팔렸다. 바보가 주워온 쓰레기가 황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첫 수익금인 엽전 꾸러미를 받아든 날 명아는 목단과 무영 앞에 그것을 쏟아부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보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속이고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무영은 엽전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고 목단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다. 명아는 엽전 한 잎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형님들은 지금쯤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갉아먹으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개미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는 법. 명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둘째 형 태수가 손을 댄 과수원이 병충해로 흉작이 들었다고 했다. 셋째 태호의 포목점은 유행 지난 비단을 잔뜩 들여놨다가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했다. 하늘이 그리고 명하가 그들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무영아. 명하가 나직이 불렀다. 무영이 즉시 고개를 들어 주군을 바라보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놈의 그 힘을 시험해 볼 곳이 생겼다. 명하는 목단이 그려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곳은 셋째 형 태호가 운영하는 포목점의 창고가 있는 곳, 그리고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이 뇌물을 숨겨두는 비밀 창고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오늘 밤 우리는 도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훔쳐간 것을 되찾아오는 의적, 이체의 이 되는 것이다. 무영의 입개씩 웃음이 번졌다. 그의 어깨 근육이 옷 위로 불끈 솟아올랐다. 명하는 갓을 삐딱하게 고쳤으며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연습해 보였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은 자객의 영혼이 숨쉬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폐가 아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씨앗들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열량에 산 노비아이는 천하무적의 무사가 되어가고 있었고 버림받은 며느리의 지혜는 거대한 상단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으며 바보라 불리던 사내는 조선의 밤을 지배할 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 기묘한 세 사람의 조합이 만들어낼 파라는 이제 막 태풍의 눈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명하의 웃음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 가자. 세상을 속이러. 어둠이 내려앉은 마포 나루토 짙은 강간계 사이로 붉은 등을 내건 나룻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 배에서 내린 것은 비단옷을 휘감은 거상들이 아니라 삿갓을 깊게 눌러쓴 정체불명의 사내였다. 나루토의 왈패들과 짐꾼들이 그를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길을 터주었다. 오셨습니까, 다행수 어른. 어른.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질비하게 늘어선 창고들을 지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객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의 곡물 시세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객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가 삿갓을 벗자 드러난 얼굴은 낮에는 저작거리에서 코를 흘리며 동냥을 하던 바보 최명하 바로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인매는 단호했다. 그래, 서쪽 지방의 흉년이 심각하다 들었어. 진사댁 삼 형제가 매점매석 마이짠 마이씨 해둔 쌀을 풀 생각이 없다 하던가. 객주 중 우두머리가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마디인 최태산이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쌀 한 톨도 시중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민심이 흉흉합니다. 명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싸늘하게 웃었다. 어리석은 놈들. 백성의 고요를 짠에 채운 배는 결국 터지기 마련이지.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어. 내일 장이 서면 우리가 비축해둔 구휼미를 시세의 절반 값에 푸쇼. 좌중이 술렁거렸다. 절반이라니요. 그러면 저희 상단에 막대한 손해가. 명하가 탁자를 쾅 내리치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눈앞에 이익을 줬다가 큰 판을 그르칠 셈인가. 지금은 민심을 사는 것이 곧 천하를 사는 길이다. 내 말대로 하시오. 그 손해는 진사댁 놈들이 피를 토하며 갚게 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날이 밝자 명하는 다시 더러운 넉마를 걸치고 바보의 탈을 썼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사댁 대문 앞을 서성였다. 형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헤헤.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나와 소금물과 오물을 뿌려댔다.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이 미친놈이 또 왔네.
그 소란 속에 맏형 최태산이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렀으나 눈 밑은 퀭했고 술과 향락에 찌들어 있었다. 저놈 아직도 안 돼지고 살아 있었느냐. 쯧쥐우쯧 질긴 목숨이로고. 태산은 먹다 남은 닭 뼈다귀 하나를 명하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옛다 이거라도 핥아먹고 꺼져라. 명하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뼈다귀를 집어드는 신용을 했다. 굴욕적이었으나 그의 귀는 태산이 뒤따라 나온 이방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방어른 이번에 들어올 굴량미 말입니다. 계획대로 빼돌릴 수 있겠습니까? 태산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방은 주위를 살피더니 음흉하게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형암 나리께서도 눈 감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외구의 침략을 대비해 조정에서 내려보낸 쌀 500섬. 그것만 가로채면 태산 어른의 빚도 갚고 저도 한몫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부는 제가 조작해 두겠습니다. 명하는 흙투성이가 된 닭뼈를 입에 문채 멍청한 웃음 뒤로 섬뜩한 살기를 감추었다. 굴량미, 나라를 지킬 쌀까지 손을 대다니. 내 놈들이 기어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명하는 멍하니 허공을 보며 침을 흘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작전이 수립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기회가 아니었다. 가문을 좀먹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낼 절호의 기회였다. 해가로 돌아온 명하는 즉시 무용과 목단을 불렀다. 3년이라는 시간은 폐가를 완벽한 요새로 바꾸어 놓았다. 겉보기엔 여전히 무너져가는 흉가였으나 지하에는 비밀 창고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목단은 이제 늙은 하녀의 티를 벗고 흑모란 HA 무단이라 불리는 상단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명하가 가져온 정보를 듣고 주판을 튕기며 장부를 펼쳤다. 굴량미 500섬이라. 그들이 쌀을 빼돌리려면 반드시 야밤을 틈타 용산 나루를 이용할 것입니다. 관아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무영이 검을 어루만지며 거들었다. 그날 밤 제가 놈들의 목을 베어버릴까요? 무영은 이제 칠척 장신의 거구에 바위도 맨손으로 부술 듯한 근육을 가진 괴물 같은 무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명하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는 충직한 사냥개의 그것이었다. 명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칼로 베는 것은 하책, 시아체의다. 놈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명하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가짜 지령서였다. 무영아, 너는 오늘 밤 이방의 집 담을 넘어 이 서신을 몰래 흘려두고 오너라. 마치 한양의 고관대작이 보낸 밀서인 것처럼. 서신의 내용은 감찰사가 급파되었으니 쌀을 옮기는 날짜를 앞당기라는 거짓 정보였다. 그들이 서둘러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허점이 드러나고 꼬리가 길어지는 법이다. 목단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도련님이십니다. 그들이 당황하여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지요. 한편 세상은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해안가 마을을 약탈하고 있다는 파발이 연일 올라왔고 내륙은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가 그마저도 없어 흙을 파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사댁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쌓여 있었으나 형제들은 쌀값을 더 올리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명하는 밤마다 무용과 함께 복면을 쓰고 마을을 돌며 자신들의 상단 이름으로 몰래 쌀자루를 집집마다 던져주었다. 사람들은 얼굴 없는 의인이 나타났다며 그를 야광, 예광 선생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최태산 형제들은 자신들의 쌀이 팔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싼값의 쌀을 풀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소문에
분통을 터뜨렸으나 그 배우가 자신들이 내쫓은 바보 동생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명하의 계략대로 이방과 최태산은 가짜 밀서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군량미 빼돌리는 날짜를 앞당겼다. 달도 없는 금은밤 횃불조차 켜지 않은 채 수십 대의 수레가 최 진사댁 뒷문에서 빠져나와 용산 나루로 향했다. 그 행렬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명하와 무영이었다. 갈대숲에 몸을 숨긴 명하가 나직이 속삭였다. 보아라, 저기 실린 것이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다. 저것이 왜구의 손에 넘어가거나 저 탐관 오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면 조선의 미래는 없다. 무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시만 내리십시오. 수레바퀴를 박살 내버리겠습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수레 행렬이 으슥한 산길에 접어들자 매복해 있던 산적대가 덮친 것이다. 멈춰라. 통행세를 내놓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최태산과 이방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이 이놈들아, 이게 누구 물건인 줄 알고 감히 마. 하지만 산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지켜보던 명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런 변수가 생겼군. 하지만 이것 또한 기회다. 명하는 무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무영아, 가서 저 산적놈들을 제압하되 절대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놈들이 도망치도록 유도해라. 관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 무영은 검은 복면을 쓰고 질풍처럼 뛰쳐나갔다. 그의 검은 춤을 추던 산적들의 무기를 쳐내고 허공을 가르며 압도적인 무위를 뽐냈다. 칠척 장신의 귀환이 나타나 추풍낙엽처럼 부하들을 쓰러뜨리자 산적 두목은 기겁하며 도망쳤다. 최태산과 이방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넋이 나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야광 선생의 가면을 쓴 명하가 나타났다. 그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들 나라의 녹을 먹는 자와 양반이라는 자가 백성을 구휼해야 할 쌀을 도적처럼 몰래 빼돌리려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최태산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사살려 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형의 모습을 보며 명하는 가면 속에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우러러보았던 형님이었고 태산처럼 커 보였던 존재였다. 하지만 탐욕은 그를 이토록 추악하고 나약한 쥐새끼로 만들어버렸다. 내 너희의 죄를 하늘을 대신해 묻겠다. 허나 지금은 아니다. 너희의 그 더러운 입으로 직접 죄를 고하게 만들 것이다. 명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잠시 후 명하가 미리 언지를 주었던 사헌부 감찰들이 들이닥쳤다. 현장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로 가득했다.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최 진사댁 장남이 군량미 횡령 혐의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하지만 둘째 태수와 셋째 태호 그리고 배후의 고위 관료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하는 알고 있었다. 몸통을 베지 않으면 뱀은 다시 머리를 치켜드는 법. 그는 목단에게 지시하여 그동안 모아둔 비밀 장부의 사본을 은밀히 저작거리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 장부에는 최진사 가문이 수십 년간 저지른 탈세와 뇌물 내역, 그리고 이번 군량미 사건에 연루된 고관대작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형님들, 그리고 썩어빠진 조정놈들. 내가 쓴 바보탈이 벗겨지는 순간 너희들의 가면도 함께 벗겨질 것이다. 명하는 폐가의 마루에 앉아 낡은 갓을 어루만졌다. 밖에서는 백성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기근과 수탈에 지친 민심은 폭발 직전이었고 명하는 그 폭발의 방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바보 최명하 아니 그림자 상단주 최명하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막을 올린 셈이었다.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비를 몰고 올 천둥인지 세상을 뒤엎을 개벽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으나 명하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둥둥둥. 관아의 북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터져 나오자 성난 군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일렁겼다. 형틀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최태산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으나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서려 있지 않았다. 썩은 계란과 돌멩이가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저놈이 우리 쌀을 훔쳐간 도둑놈이다. 내 자식을 굶겨 죽인 원수놈을 찢어 죽여라. 하는 저주 섞인 고함이 하늘을 찔렀다. 동원 마루에 앉은 형암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형암의 곁에는 최진사댁의 둘째 태수와 셋째 태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은 형인 태산을 희생양 삼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형암이 탁자를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죄인 최태산은 단독으로 군량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본관은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나 그 아우들과는 무관한 일이니 형암이 서둘러 판결을 내리려던 찰나 군중 틈을 비집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끼어들었다. 헤헤, 형님 거기서 뭐해? 나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재미있겠다. 흑투성이 얼굴에 콧물을 훌쩍이며 나타난 이는 바로 동네 바보 최명하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아이고, 저 반편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매 맞아 죽으려고 환장했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막아서려 했다. 이 미친놈이 썩 물러가지 못할까. 태수와 태호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사또 저놈은 저희 집안에서 내놓은 미치관기입니다.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그러나 포졸들이 명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명하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멍청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서늘한 심연으로 변하더니 입가에 걸려있던 바보 같은 미소가 싹 가셨다. 명하는 자신을 잡은 포졸의 손목을 가볍게 털어내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창을 겨누던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줄 정도였다. 명하는 형틀에 묶인 태산을 그리고 단상 위의 형암을 차례로 쏘아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단독 범행이라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군. 썩어빠진 뿌리 하나를 자른다고 나무가 되살아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일 것이 아니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발성은 수십 년간 수련한 선비의 기품과 장군의 위엄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수는 귀신을 본 듯 입을 딱 벌렸고 형암은 부채를 떨어뜨렸다. 내 놈이 말이 트였느냐? 아니 제정신인 개냐? 명하는 비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지난 10년간 최의 진사댁과 관아 그리고 한양의 권세가들이 주고받은 뇌물과 횡령의 기록이 담긴 치부채 이요. 형암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명하는 거침없이 장부를 펼쳐 낱낱이 읊어 내려갔다. 을해년 3월 둘째 최태수가 과수원 확장을 위해 이방에게 은 300냥을 건넨 기록. 병자년 6월 셋째 최태호가 불량비단을 군납하기 위해 호조 관리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 그리고 명하는 형암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근본 군량미 500섬을 빼돌리는 대가로 형암 당신이 최태산에게 받기로 한
땅 문서 5,000평에 대한 각서가 여기 들어있어. 군중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저런 천하의 도둑놈들, 사또놈도 한통속이었어. 명하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다.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나를 바보로 만들어 내쫓은 그 죄값은 차치하고서라도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너희들의 죄는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하다. 나는 지난 3년 짐승의 탈을 쓰고 너희들의 추악한 민낯을 지켜보았다. 오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다.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태수는 벌벌 떨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궁지에 몰린 형암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을 죽여라. 역적이다. 반란을 꾀하는 놈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는 자에게 1,000냥을 내리겠다. 형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관아 뒤편에 숨어있던 10여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들은 형암이 만약을 대비해 고용한 살수들이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며 명하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군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명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처럼 보였다. 하지만 명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칼날이 그의 코앞까지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 하는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과광 흙먼지가 일며 자객들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명하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등 그것은 10냥짜리 노비 무영이었다. 무영은 맨손으로 자객의 칼날을 움켜쥐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검이 엿가락처럼 부러져 나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무영은 부러진 칼날을 쥔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객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발길질 한 번에 장정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이놈은 뭐야, 괴물이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영은 그들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끄떡없었다. 그의 근육은 무쇠처럼 단단했고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명하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형암을 향해 걸어갔다. 자객 하나가 틈을 노려 명하의 뒤를 쳤으나 무영이 보지도 않고 뒤로 손을 뻗어 자객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주인님께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인다. 무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자객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칼을 버렸다. 아수라장이 된 동원 명하는 마침내 형암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형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사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 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명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놈의 더러운 돈이 아니다. 정이다. 그때 관아 입구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하가 사전에 포섭해 두었던 그리고 야광 선생의 제보를 받고 잠복해 있던 암행어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들이닥쳐 형암과 최씨 형제들 그리고 자객들을 포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태수와 태호는 형틀에 묶여 울부짖었고 형암은 관모가 벗겨진 채 질질 끌려갔다. 암행어사는 명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보내준 장부와 증거들 덕분에 거악을 척결할 수 있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백성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야. 명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최명하 만세, 야광 선생 만세.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바보가 하루아침에 고을을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명아는 소란스러운 인파를 뒤로 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영을 바라보았다. 무영의 옷은 자객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는 상처 하나 없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두 사내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열량에 샀던 짐승 같은 소녀는 이제 천하제일의 무사가 되어 명아를 지켜냈고 바보 행세를 하던 명아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뒤집었다. 그때 군중 틈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목단이었다. 그녀는 명아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아니 대행수 어른, 해내셨습니다. 마침내 해내셨습니다. 명아는 목단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작은 마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우리가 살았던 폐가가 아니라 당신이 당당하게 안주인으로 계셔야 할 그곳 최진사댁으로 말입니다. 명아의 시선은 굳게 닫혀있던 최진사댁의 소슬대문을 향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주인은 탐욕스러운 형제들이 아니라 버림받았던 서자 명아와 쫓겨난 며느리 목단, 그리고 이름 없는 노비 무영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명아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청량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명아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으나 그 뒤에 남은 폐허를 수습하는 일은 더욱 고단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형제들은 몰락했고 가문은 풍비박산났다. 이제 명아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가문을, 아니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했다. 그는 무영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직이 말했다.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무영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아의 뒤를 따랐고 목단이 그 뒤를 이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거대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진정한 양반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어. 저들이야말로 우리 고을의 진짜 주인이다. 명아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깔려있던 억울함과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어머니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을 바로잡겠습니다. 명아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다짐의 눈물이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겨운의 묵은 때를 벗겨내듯 최진사댁의 육중한 소슬대문이 활짝 열렸다. 십수년간 굳게 닫혀 탐욕과 비밀만을 감싸 안았던 그 문이 오늘 비로소 투명한 햇살 아래 그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최명하의 발걸음은 더없이 차분했다. 비단 옷을 휘감았으나 사치스럽지 않았고 뒤따르는 무영과 목단의 표정 또한 승리감에 도취된 자들의 오만이 아닌 긴 여정을 마친 순례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당에는 주인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하인들이 엎드려 있었고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어 을씨년스러웠던 가재도구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폐허가 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에도 백성들의 한숨이 서려 있구나. 이제부터는 그 한숨을 걷어내고 웃음으로 채울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바로 목단의 신원 샨유엔이었다. 명아는 안채에 가장 큰 방 과거 시어머니가 머물렀던 그 방으로 목단을 안내했다. 작은 마님, 아니 어머니, 이곳이 바로 어머니께서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목단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쫓겨나던 그날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안채였다.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가문의 대를 끊을 죄인 취급을 받으며 눈물로 떠났던 그곳에 이제는 가문을 구한 가장 큰 공로자로서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목단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옛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자개장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맺힌 한이 풀리는 해원지의 왼의 울음이었다. 명아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며 그녀가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을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각 관아의 포졸들에 의해 유배지로 끌려가는 최태산 3 형제의 행렬이 대문 앞을 지나고 있었다. 죄인 호송술에 실린 그들의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다. 한때 떵떵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이 던진 오물과 돌멩이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명아는 대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태산이 고개를 들어 명아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명아야, 우리가 잘못했다. 갈라진 목소리로 태산이 중얼거렸다. 명아는 다가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태산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시는 길 노잣돈이라도 하십시오. 형님들이 제게 주셨던 썩은 닭뼈보다는 욕이 날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 돈을 쥐고 소리 죽여 울었다. 명아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악연의 고리는 그렇게 끊어졌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명아는 무영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상석에 앉은 명아 앞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화로가 놓여 있었다. 무영이 들어오자 명아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무영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영은 힐끔 보고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제 노비 문서입니다. 명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임 없이 종이를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켰고 노비라는 글자는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너는 이제 자유다. 10냥짜리 노비는 죽었다. 천하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너의 무예라면 어디서든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명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갈 곳이 없습니다. 명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찌 갈 곳이 없단 말이냐? 세상은 넓고 너는 전다. 무영이 고개를 들어 명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던 날 노비시장 철장 안에서 보았던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다.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은 인간의 눈빛이었다. 주인님, 아니 형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죽어가던 놈에게 밥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제 자유는 형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형님의 그림자가 되어 형님이 만드실 세상을 지킬 것입니다. 명아는 뜨거운 것이 목을 때를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영을 일으켜 세우고는 와락 껴안았다. 양반과 노비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우이자 나의 벗이다. 두 사내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말없는 맹세를 나누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봄꽃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최진사 댁의 창고가 활짝 열리던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명아는 목단과 상의하여 가문의 전 재산을 털어 구휼소를 세웠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들에게는 약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사람들은 명아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명아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 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모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맡아두었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또한 그동안 목당과 함께 운영했던 비밀 상단을 양지로 끌어올려
대동상단, 다통샹투안, 이라 이름 짓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조선 상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한방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저녁 사랑방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술자리가 벌어졌다. 명아와 목단 그리고 무영 세 사람이 둘러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화려한 산해진미 대신 목단이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명아가 좋아하던 곶감, 그리고 무영이 사냥해온 멧돼지 고기가 올라와 있었다.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도련님이? 저를 업고 그 눈보라치는 고개를 넘으실 때 저는 사실 죽으려고 혀를 깨물까 고민했었습니다. 목단이 예시하기를 꺼내며 웃었다. 명아가 술잔을 기울이며 받았다. 하하, 그랬습니까? 저는 무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뼈만 남으셨다더니 어찌나 무겁던지. 무영이 퉁명스럽게 끼어들었다. 형님은 저를 업고 오실 때 절구통을 맨 줄 알았다면서요. 그러면서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이셨습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박장대소했다. 과거의 고통과 시련은 이제 안주가 되어 씹히고 그 자리에는 깊은 유대감만이 남았다. 명아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건배했다.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라 했고 너를 짐승이라 했고 어머니를 폐물이라 했다. 허나 보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 여겨졌던 우리 셋이 모여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지 않았느냐. 목단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더니 도련님이 바로 그 증거이십니다. 무영이 묵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형님 앞으로도 험한 일이 많겠지요.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흔들려 할 겁니다. 명아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두려울 게 무엇이냐. 네가 내 검이 되어주고 어머니가 내 지혜가 되어주실 텐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묶어놓았다. 최명하의 이야기는 훗날 바보대행수 전추안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명아는 그 어떤 관직도 마다하고 평생을 상인으로 살며 백성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진정한 부풀한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지키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열량에 산 노비가 장군이 되고 쫓겨난 며느리가 상단의 주인이 되고 바보가 세상을 구한 이 기적같은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 조선팔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눈 내리는 밤 최진사대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 어떤 향보다 그 윽하고 따뜻한 사람 사는 냄새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매서웠으나 그 집 안만큼은 영원한 봄이었다.